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진 저출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 관련 내용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출산 원인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미혼화 또는 비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결혼 문제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일단 돈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거 비용도 그렇고 육아 비용이나 사교육비 같은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 또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의 이 성비 문제가 이 미혼이나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국제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인 만큼 한번 주목할 만한 것 같아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자연 성비가 깨졌던 때가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비 문제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네, 출생 성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자연 성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비를 말하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4에서 107명의 범위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래 실선 두 개가 자연 성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조금씩 출생성비 불균형이 시작이 됐고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출생성비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요. 80년대 후반부터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런 현상이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면서 2007년경에는 자연성비 안으로 다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당시에 성비가 맞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편향적인 성별을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정에서 아이를 적은 숫자만 낳게 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별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기술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는 이 출생 성비가 불균형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그런 요인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각 나라의 출생 성비 불균형 사례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셨다시피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급격히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 3번째 요인, 그러니까 기술 공급의 문제가 좀 크지 않았냐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면서 남아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생성비가 자연성비 범위를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별을 좀 통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단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면 결국 80년대 때부터 이 태아 성 감별하는 것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출생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해지게 됐다라는 걸 처음 그래프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1994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라는 보고 결과인데요. 이것을 보면 당시, 그러니까 94년 당시에 임신 중에 태아의 성을 검사해 본 경우가
1308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아들은 3% 그리고 딸은 17%가 인공임신 중절 시술로 임신이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여아의 인공임신 중절 시술이 정말 많았던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출생 성비가 불균형해지고 그 인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인구의 성비도 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미혼 인구의 성비가 얼마나 불균형해졌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가 좀 있었는데요. 20에서 49세 미혼 남녀가 모두 1대1로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남아있는 인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을 보면 통계적으로 남녀가 연령 한 3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정을 해서 1대1 결합 이후에 남는 인구를 산출을 했습니다. 네. 결론을 보면 1985년부터 1990년까지만 해도 20에서 49세의 미혼 인구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남성 과잉이 점점 심해지면서 2020년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국에서 남녀가 1대1로 결혼을 모두 하게 되더라도 짝을 찾지 못하고 남게 되는 순미혼 남성이 122만 6천 명이 그렇게 좀 조사가 됐는데요. 예. 122만 6천 명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2020년 순미혼 남성도 한국과 비슷한 한 135만 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의 미혼 인구 전체 숫자가 한국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순미혼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치면 우리가 일본보다 불균형된 정보도가 한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 성비 불균형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S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한번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 결혼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전국 기준으로 좀 보면 199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결혼 성비 불균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1년에는 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20% 가까이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도 한눈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 경우에는 결혼 성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도 단위 지역이 매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혼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2020년대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심각해졌다라는 걸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해 봤는데 네. 성비가 깨져도 결혼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고 또 성비가 균형을 이루어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할 텐데 이 성비 불균형이 실제 비혼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연구의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분석 연령을 초혼이 주로 일어나는 30대로 일단 제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분석 기간을 2000년부터 2020년까지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가 5개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발표가 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네. 그리고 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분석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어슨 방식이 이 표본 숫자가 작을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피셔 Z 변환이라는 과정까지 거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광역시가 아닌 도단위 지역에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이 결혼의 마이너스 관계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보다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을수록 결혼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2015년과 2020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주로 30대 초반에서 이런 마이너스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남녀 연령 차이를 한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령 차이를 감안했을 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도 역시 광역시보다는 도단위 지역에서 남성 30대 초반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 관계가 마이너스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관계를 나타냈고요. 네. 그러니까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80년대 중후반에 주로 태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역시보다 도단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광역시보다는 도단위 지역에서 좀 성비 불균형도 심하고 혼인율도 더 낮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미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이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남게 되는 인구를 미혼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 50세의 미혼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 50세 미혼율을 보면 1985년만 해도 0.5%에 불과했는데 이게 2021년에는 17%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승 속도는 완만해지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50년에는 30%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예.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2050년에 1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성의 50세 미혼율이 여성보다 2050년에는 2배 정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연구 결론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 불균형이라는 게 2010년대 들어서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본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0년생들이 결혼 정년기가 될 때쯤에는 이 성비 불균형에 따른 이 결혼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 결혼 시기가 좀 계속해서 뒤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소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성비 격차와 그에 따른 미혼 문제, 비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어떤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청년들의 결혼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지방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도 이번 연구에서 좀 병행이 됐는데, 이것들을 토대로 좀 시사점을 보면 지방 청년들이 남녀 간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는 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